연준이 12월 금리를 인하했지만 향후 통화정책 경로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한미 간의 금리차 축소, 또 일본의 금리 인상 분위기 속에서 금융시장 또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KBWM 이코노미스트 유신익 박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오랜만입니다, 박사님. 오랜만에 예, 뵙겠습니다. 그래요. 자, 저희가 연애 때보다는 앞서 정시 타임에서 연준 관련한 FOMC 관련한 부분은 조금 이제 짧게 살핀 것은 어차피 하모니 유 박사님 나오시면 캐물어 보려고 했는데 대체로 이제 시장 예상에는 부합한다. 소위 말하는 그 자산 지중 관리를 위해서 자산 매입한다는 것도 어느 정도 좀 알려졌고, 근데 시장 반응도 고만고만하고, 전반적으로 평가를 어떻게 하세요, 이거? 조금 소문난 잔치 좀 나오는 음식은 좀 밋밋했다 할까? 우리 예. 3, 40대에 예. 재산을 많이 모으지 못하고 부채가 많은 젊은 계층들은 3, 40대 보통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해요? 내 인생 끝났어. 내 인생- 언제 집 사보나. 나는 이제 다음 생에는 부자 아들로 태어날 거야. 예. 내 인생 끝났어. 이렇게 예. 단정을 지어요. 예, 예. 근데 어르신들 있잖아요. 예. 60, 70대 정말 막 여러 가지 경험을 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예. 이런 분들은 항상 똑같이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요? 있어요. 야, 지금도 안 늦었어. 인생 어떻게 될지 몰라. 살아보니까 망할 것 같았는데 다시 살아나고 되게 잘 될 줄 알았는데 망하기도 하고 이거 인생이란 거는 앞을 모른다. 항상 최선을 다해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네. 단기적인 시각으로는 지금 금리 인하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사실. 네. 내년도에 한 해밖에 없어요. 그 T빌 매입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국제시장에 좀 뛰어드는구나 이러면서 마음의 안도감도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 3명이나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림이 내년도 그림이 아무리 이거 캐비넷이 와가지고 이사들을 FOMC 위원들을 설득한다고 해도 이거 쉽지 않겠는걸? 이런 생각을 단기적으로는 할 수 있어요. 네. 뭔가 좀 짧은 시각으로 보거나 단기를 보는 이제 아까 비교했던 젊은 층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금리 통화정책 별거 없겠네. 근데 이제 70대, 80대 노인분들의 시각으로 보면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 어떻게 될지 모르는 중에서 어떤 경로가 툭툭 떠오르냐면 첫 번째, QE가 다시 재개가 될 수도 있겠구나. QE가 그러니까 지금 먼 미래를 생각해 보면 금리는 사실은 많이 떨어뜨리지 못할 것 같은 거는 일단 숫자상으로는 그래 보여요. 근데 네. 중요한 거는 QE, 국채 시장이 불안하던 걸 파월도 인정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번에 T빌 400억 불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 스탠딩 레포 시장의 매입 한도를 갖다가 철폐한다라고 했어요. 이거 되게 강력한 얘기입니다. 예. 그동안 한도를 뒀어요. 왜? 금리를 내리면서도 유동성이 과하게 공급되는 걸 막기 위해서 레포 시장, 단기 자금 조작 시장에서 공급하는 돈을 한가 리밋을 걸어놨었어요. 근데 연준에서 많이 주고 싶어도 그 제한 때문에 더 줄 수도 없었다. 그렇죠. 그거는 그동안에. 이제 파월을 중심으로 해서 페드가 결정을 했었던 거죠. 근데 그 정책을 없앴어요. 없앴다. 그러면 단기 자금으로도 공급을 막 할 거고 T빌 단기물이죠. 이것도 예. 역시 단기물 중심으로 공급을 할 거고 그러면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 장기물도 매입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은 저는 항상 작년도에 주장을 했던 게 올해죠. 올해 연말에 주장했던 게 이게 페드 금리 인하와 동시에 금리 인하도 중요하지만 시장이 금리가 빠르게 안 떨어지는 거는 국채 시장의 발행, 부담, 적자 이것 때문에 잘 안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걸 떨어뜨리려면 QE를 다시 해야 되는데 내년도 6월쯤 QE를 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예. 이번에 단기적 QE 시그널을 줬어요. 네. 그러면 이건 긴 시각으로 이거 미국채 다시 살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유동성에 대한 상황들은 확실하게 호전된다는 거를 반드시 좀 먼 시각에서는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참고로 제가 이번에 이제 FOMC 보면서 느꼈던 건 2가지입니다. 네. 파월은 우리 카멜레온이다. 카멜레온? 네. 같은 얘기를 가지고서 톤을 이렇게 확 바꾸나. 퇴임하기 이제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예. 그렇게 공격하던 트럼프의 정책을 공격하던 입장이 이렇게 바뀌느냐. 두 번째, 트럼프가 세긴 세구나. 트럼프가 세긴 네. 세구나.
이번에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서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고용 목표랑 인플레이션 목표 사이에서 긴장을 헤쳐나갈 때는 이 헤쳐나가는 과정에서는 위험이 없는 경로는 없다. 그러니까 위험이 존재한다. 예, 이렇게 얘기.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그 전에는 금리 인하를 연속적으로 하거나 좀 과다하게 하면은 이게 물가 불안이나 또 다른 쇼크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경계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예, 예. 근데 이번엔 자기가 금리 인하를 천명을 하고 발표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목표가 애매한 상황에서 어쨌든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헤쳐나갈 때는 위험은 존재한다. 즉 위험을 감수하고도 나는 금리를 내리겠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는 위험을 감수하고도 내린다고 그랬어요. 예. 카멜론이죠. 아, 그래요. 지금 화면에도 나오는데 음. 인플레이션은 아직 너무 높아서 내려와야 되고 고용시장은 약화돼 위험하다. 그래서 이게 연준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린 거잖아요. 네, 그렇죠. 어느 쪽 리스크를 더 크게 보느냐. 네. 예, 여기에 대해서는 향후 어떤 쪽을 더 보실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사실은 판단과 선택의 문제지 이미 경제 상황은 사실 금리를 내려야 된다는 명분, 유지해야 된다는 명분 다 존재를 해요. 다 사실. 양쪽 다. 제일 중요한 거는 점도표에서 네.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과거에는 1% 후반대로 보다가 2.3으로 높였어요. 그렇죠. 근데 올해도 연말 연율 기준으로 보면 2%는 넘을 것 같아요. 그럼 경제는 어쨌든 호황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다만 물가에 대한 부분하고 이제 고용에 대한 부분인데 물가가 이번에 카멜레온 파월이라고 제가 표현한 것 중에 물가가 그전에는 관세의 불확실성이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지 모른다라고 했다가 이번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분기에 더 이상 추가 관세가 없으면 정점을 찍고 물가는 꺾일 겁니다. 일시적입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물가에 대해서 자기가 고집을 피우던 이거는 안 돼. 금리를 못 내려라고 하던 고집 부리던 스탠스를 저버린 거죠. 제 추측에는 자기가 끝까지 고집 피워봤자 다음 의장이 와서 그 발언과 코멘트들, 전 의장, 파월 의장의 발언과 코멘트들의 스테이트먼트는 다 잘못됐습니다. 우린 이렇게 봅니다라고 해서 뒤집힐 게 뻔하기 때문에 네. 이미 꼬리를 좀 내렸다라고 추측을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고용 부분에서 공급도 줄지만 수요도 줄고 양쪽이 미미해 굉장히 애매해라고 했지만 어쨌든 하방이라고 했어요. 하방인데 뭐냐면은 하방으로 가는데 실업률은 4.4래요. 자연 예, 실업률 정도. 예. 그 얘기는 뭐냐면 한마디로 지표는 그렇게 안 무너지지만 우리가 굳이 금리 인하를 하거나 국채를 매입해야 되는 명분을 선택해 보자면 고용이 약화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를 선택하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룰렛 돌리기예요. 약간의 룰렛 돌리기를 해서 자기가 일단은 의도적으로 꽂았죠. 뭐에 꽂았냐면 금리 인하에 꽂았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명분이 필요한 거예요. 네네. 명분 게임에 불과했다. 뭐 이런 판단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이 450, 월 400억 달러, 400억 달러죠. 450억인가? 400. 400억 달러. 400억 달러, 1,400억만 하더라도 446. 이게 한 56조, 60조에 가까운 돈이에요. 우리 네네. 한국 돈으로 치면은. 참 적지 않은 돈인데 그것도 연간도 아니고 월간 그런 식으로 해서 만기 짧은 거 뭐 3개월짜리, 6개월짜리 이런 걸로 사겠다 하는 건데 자기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왜 이렇게 사겠다는 금액이 크냐. 뭐 내년 4월에 무슨 뭐 세금 내는 거 앞두고 준비금 운운하긴 합니다만.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이제 진짜 저의 그 오래된 의심인데 금융위기 이후로는 이제는 위기 상황만 오면은 전부 돈 찍어서 풀겠다는 그 한번 해봤던 이게 있어가지고 이제 무너지는 나중에는 진짜 완전히 무너지고 자시고 할 것 없이 그대로 뭐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 오겠지만 그 전까지는 계속 이 신공으로 다 틀어막을 수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미국, 유럽, 뭐 아시아 할 것 없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 번 처음이 어렵지. 되짓기는 어렵지만 그렇지. 맞아요. 한 번 지어가지고 이거를 이번엔 특수한 상황이니까 요번만 이
차선을 어길게라고 하지만 이게 어기고 나서 아무 일 없이 넘어가잖아요. 계속 어기게 돼요. 사실은 큰 규제가 오기 전까지. 근데 조금 더 적절한 비유는 처음 손잡기가 어렵지. 그러고 나면 다음부터 만날 때마다 손을 잡죠. 네. 그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또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두 번째가 있는 게 지금 스테이블 코인 통해서 결국에 국채 시장을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그 돈이 담보 자산 운용해서 특히 국채에 투자되게 하겠습니다. 이게 트럼프의 계획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기 직전에 트럼프는 일단 자기 카드 쓰기 전에 할 수 있는 건 다 해놓는 스타일. 그건 진짜 전략가죠. 진짜 사업가고 네. 나쁘게 말하면 예. 진짜 공짜 전략이죠, 사실. 자기가 하기 전에 해놓을 수 있는 바탕은 다 마련해 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50pp는 했어야 된다고 해서 비난을 맞아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이것도 사실은 또 시작했구나. 페드가 또 이제 단기채 매입을 시작했고요. 네, 예, 왜냐면은 예. 지난번 직전 트럼프 오기 직전까지의 바이든 후반기에는 단기채 발행량이 엄청 났었어요. 그랬죠. 왜냐면 그 전에는 장기채가 많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러면 뭘 찍어야 되겠지? 이제는 찍어낼 게 사실은 바탕이 없어요. 너무 다 발행을 해놔서. 그러면 아까 파월을 카멜레온이라 하셨지만 지금 말씀하신 바이든 때 옐렌 시절 그 전부 단기채로 일단 막 땜빵식으로 그렇게 가는 걸 갖고 스콧 베센트가 그때 얼마나 비난을 했습니까? 그래놓고 나서 자기가 막상 재무장관 되고 나니까 옐런을 갖다 비난했던 그 방식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자리가 사람을 베센트도 만드니까. 카멜레온이죠 뭐. 네, 자리가 사람을 만드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지금 이제 스테이블 코인까지 오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야 이런 거를 한번 하더니 계속하네라고 하셨잖아요. 이제 스테이블 코인 나오면 이제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을 찍는 돈들은 네. 거기에 들어온 돈들은 다 국채 투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 맛을 보기 네. 시작한 네. 국가, 네. 중앙은행, 정부 입장에선 멈출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아까 70대, 80대 어르신들 얘기. 예. 야 인생 아무도 몰라 가봐야 된다. 예. 이 유동성이 지금 많이 풀렸다고는 하지만 이게 스테이블 코인까지 와가지고 국채 시장에 이제 진입이 되면 네. 이 끝이 어딜지를 몰라요. 원래 돈이 새로 찍히는데 걸리는 시간과 합의의 시간은 굉장히 오래.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예전 같은 경우는 수백 년이 걸렸어요. 근데 이게 한번 찍혀서 발행이 되고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요 걷어들이지 못합니다. 즉 이제는 우리가 경제를 보고 금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돈을 보고 금융을 얘기하는 시대가 이미 열렸다. 받아들이셔야 된다. 상당히 뭐 다가오는 말씀이네. 금융을 보고 돈을 경제를 보고 금융을 보는 게 아니라 돈을 보고 돈을 금융을 보고. 본다. 네네. 안 그래도 예. 참 요즘 젊은 친구들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7, 80대는 야 인생 몰라 그러고 20, 30대는 한자 망해서 산다지만 또 20, 30대에 또 스마트함이 있습니다. 뭐 지금 이제 환율 잡겠다고 나오는 네. 얘기 가운데 뭐 내년부터인가요? 뭐 10만 불 이상은 못 들고 나가게 하는 뭐 그런 안도 강구 중인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젊은 친구들 그래요. 아유 꼰대들 뭐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구나. 아 그런다고 우리가 10만 불 이상 못 할 것 같아. 스테이블 코인 하면 다 돼 이러는 거예요. 비트코인도 보내면 비트코인을 하면 돼. 그거 보니까 우리는 지금 그 규제 만드는 양반들이 저 같은 그거죠. 스테이블 코인, 비트코인 아직 코인 시장이 이해가 안 되니까. 야, 뭐 10만 불 이상 바깥으로 들고 나려면 보고해, 증빙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젊은 친구들은 그러고 있더라니까. 됐고요. 우리는 알아서 다 할 테니까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 좋아요. 그러면 이제 양적 참 그러면 돈 걱정은 없는 세상이 됐겠네. 돈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 세상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시장에서 뭘 발 뺄 이유는 없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계속 돈으로 금융을 만든다라는 예. 얘기. 사실은 이번에 우리가 흘러가는 앞으로의 미래, 먼 미래의 세상은 어떨까 이렇게 상상을 해보시면 QE라는 거, 페드가 금리 인하하는 것만이 아니라 국채를 사주는 QE라는 거는 이제는 고정 변수화 됐어요. 이거는 약간의 불안함이 있으면 항상 할 수 있는 네네. 거구나라는 피벗 포인트가 되고 있고 네. 나머지 요소를 보면은 유동성 개입이 정부 돈이 들어가고 그 다음은 뭐냐면 앞으로 올 스테이블 코인이 돼요. 그러면 이 양쪽의 정책들까지 계속 가미가 되면 우리가 지금
이 3년 동안 변화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가 있죠? 금융시장을 판단하거나 주가나 주식시장을 판단할 때 지렛대 지표가 되는 게 PSR도 있고 그다음에 이 기업들에 대한 이용자 수도 있고 일별 매출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네. 여러 네. 가지 잣대가 있잖아요. 네. 과거에는 그 잣대는 모두 다 버블 때만 쓰여지는 안 좋은 글쎄. 비건전한 아하, 불건전한 지표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요. 네. 근데 지금은 그러한 지표의 변화가 당위성을 얻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돈이 많이 풀리는 만큼 여러 분야에서 지표, 그다음에 부채에 대한 인식, 사람들의 변화, 모든 것들이 다 빨라지고 있다. 빠르게 흡수가 되고 있다. 예. 그래서 자산 시장도 변동은 있지만 자산 시장 자체의 트렌드 자체는 쉽사리 꺾일 수가 없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리셋을 얘기하거나 블랙먼데이를 얘기하거나 물론 중간 변동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러기에는 돈을 달러를 다 거들여서 불태워서 없애는다던가 네.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을 찍지 않는다라고 네. 하던가라는 극단적인 정책이 있기 전까지는 이 자산 시장 가격의 끝을 우리가 알 수 없다. 아, 이런 판단입니다. 그래요. 확실히 시중의 유동성은 지금 풍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되네요.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